박선영, 62. 서울 시내버스를 30년 몰았던 기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늘 정시에 맞춰 노선을 지켜냈죠. 사람들은 그를 무사고 기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영은 그 배지를 자랑처럼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녀의 평생 성실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아침마다 정류장에서 만나던 학생들의 인사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지호라는 청년은 대학 졸업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작은 관심이 선영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4시 첫 차 시간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차고지 대신 동네 골목을 걷고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시장 통 사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또 일찍 나왔네. 복내 할머니가 야채를 다듬으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컵 손잡이는 늘 동쪽으로 돌려놓고 현관은 2번 확인하고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고지식하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꼼꼼할 필요 있나? 하지만 그 고지식함이야말로 그녀의 무기가 되었죠. 30년간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교통사고 한 번 없이 무사히 운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 변함없는 새벽. 하지만 선영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골목이 조용했고 늘 켜져 있던 3층 김씨집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죠. 이상하네.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과 침착함이 곧 그녀의 목숨을 지켜줄 거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한 이상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집안에 낯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 현관 앞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벨 앱이 보내온 경고였습니다. 선영은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얕은 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민감했죠.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켰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희미했지만 화면 속에는 어렴풋한 그림자 2개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사내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버스 운전을 하며 기른 침착함이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자. 곧이어 문틈으로 한 장의 명함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스 점검. 그러나 이 시간에 점검이라니요. 아무리 긴급한 가스 누출이라고 해도 새벽 3시에 점검을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정식업체라면 사전 공지를 했을 텐데 선영은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카메라로 복도 벽에 비친 유리 반사를 이용해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하게 2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 큰 남자와 조금 작은 남자.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가스 냄새 나지 않습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코를 킁킁거려도 가스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손이 떨렸지만 선영은 침착했습니다. 그간 버스를 몰며 위급 상황을 수없이 마주했지만 당황하면 사고가 났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법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판단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 밖의 사내들은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스가 새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진짜 걱정보다는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그러나 위험한 냄새. 바로 석유였습니다. 가스 점검이라더니 실제로 새는 건 가스가 아니라 기름이었습니다. 불길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이상해. 가스 점검인데 왜 석유 냄새가 나지? 선영의 머릿속에 섬뜩한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들이 방화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모, 새벽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느낌이 이상해서 문자 보내요. 골목에 검은 차 세워져 있어요. 혹시 이모랑 관련 있나요? 보내온 건 윤지호, 버스 시절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착한 청년, 우연히 이상한 차량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정말로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지호의 우연한 메시지가 석유 냄새와 겹치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선영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그녀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 현관은 위험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들이 바로 들어올 것이고 석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신 뒷계단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이 건물은 앞뒤로 계단이 있어서 비상시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늘 챙기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배지. 그녀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급히 갈아입으며 선영은 30년간의 운전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침착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해야 산다. 수없이 되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서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다행히 뒤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장 쪽 찜질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그곳만이 지금은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찜질방 사장 아저씨는 선영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깐 쉬다 가려고요. 선영은 대충 둘러대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지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줘. 내가 위험해. 다음 날 남동생 도철과 아내 미연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두름이 묻어났습니다. 누님,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지호라는 청년이 연락해서 알았어요. 도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미연은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선영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집은 무사했지만 현관 앞에는 희미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도 왔다 갔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누님, 요즘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하다잖아요. 집은 잠시 비우시고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위임장? 선영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위임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도철의 말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 특약 있으시다면서요. 화재나 사고 특약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보상도 잘 나오고. 순간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험 특약은 오직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으로 든 보험인데 화재나 상해 사고 시 큰 돈이 나오는 특약까지 들어놓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도철아, 너 내 보험 어떻게 알고 있니? 아, 그게 누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철은 눈길을 피하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보험 얘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이런 일 많다잖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나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시고. 다른 곳이 어디인데? 아, 그게 시설이 있거든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에요. 시설?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시설에 보내려고 하다니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철과 미연이 돌아간 후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부엌을 정리하던 중 이상함을 또 발견했습니다. 늘 동쪽을 향하게 두던 컵 손잡이가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위치가 바뀌어 있었을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이미 집 안에 들어왔고 그녀의 삶을 뒤지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서랍을 확인해 보니 서류들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원래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죠. 동생과 미연, 혈육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혹시? 불씨는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험 특약을 알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위임장을 요구하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다가올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피해 다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버스를 몰며 배운 건 단 하나, 위기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위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들이 다시 올 것이고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해 올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지호가 가르쳐준 대로 앱을 실행하고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증거 수집 장치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관 앞에는 불연성 액체를 살짝 흘려두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알게 된 시설관리 아저씨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물하고 특수 화학물질 섞은 건데 멀리서 보면 기름처럼 보이지만 절대 불이 안 붙어요. 누군가 불을 지르려 한다면 불이 붙지 않는 그 당황한 순간이 바로 덫이 될 수 있었죠. 지호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이모, 제가 액션 카메라로 녹화해 드릴게요. 야간 투시 기능도 있어서 밤에도 잘 보여요. 그는 카메라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의 기술이 고마웠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소문을 흘렸습니다. 선영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더라. 시골 친척집에 간다네. 이 작은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치 무대 세트처럼 적들이 들어올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영은 경찰서를 찾아가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형사님, 저는 30년 동안 버스를 몰았습니다. 위험한 냄새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선영은 현관 앞에서 찍은 기름 자국 사진과 지호가 보낸 검은 차량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제가 신고를 할게요. 그때 바로 와주시면 돼요. 형사는 선영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생각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연락 오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 확인, 현관 앞 가짜 기름 배치, 지호의 카메라 녹화, 경찰과의 연락망. 마치 버스 운행 전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녀는 오랜 시간 쌓아온 무사고의 기술을 이제는 생존의 무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 이 삶이라는 차를 내가 원하는 길로 몰아가겠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30분, 지호의 카메라가 첫 번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모, 검은 차 3대가 건물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선영은 이미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녹음 앱을 실행한 상태였죠. 휴대폰 다른 화면에는 경찰서 번호를 미리 눌러둔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작업복 차림의 사내들이 건물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스 점검이라 적힌 가짜 명찰이 붙어 있었지만 들고 있던 통 속 액체의 냄새는 분명 석유였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기름 뿌리고 3분 후에 붙여. 그 할머니는 도철이가 수면제 먹였을 거야. 깨어날 틈도 없어.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철이 수면제를? 그렇다면 정말로 동생이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도철이 가져온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화분에 버렸죠. 그리고 라이터가 켜졌습니다. 작은 불꽃이 파르르 떨며 빛을 냈습니다. 사내가 현관 앞에 뿌린 액체에 라이터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흘려둔 액체는 불연성이었으니까요. 뭐야, 이거? 왜 안 붙어? 사내들은 순간 당황했고 욕설을 내뱉으며 진짜 등유통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물질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빨리 진짜 기름 가져와. 이상해, 분명히 기름인데. 바로 그때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미리 눌러둔 경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입니다. 바로 와주세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들은 경찰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들은 소화전 밸브를 부수고 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닥에 뿌린 기름과 불연성 물질이 모두 씻겨나갔습니다. 건물은 혼란에 빠졌고 주민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사내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후였습니다. 남은 건 물바닥과 당황한 주민들 뿐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신고받고 왔는데. 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선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카메라에도 모든 상황이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가 남았다는 걸.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틀 후 선영이 수집한 증거들과 지호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도철과 미연은 선영을 피해 망상 환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형사님, 우리 누님이 요즘 혼자 계시다 보니까 불안해하셔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철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았죠. 미연도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걱정돼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것도 보이시고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지호의 카메라 영상. 골목에 대기 중이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경찰이 추적한 결과 사채업자 안 팀장의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안 팀장은 이미 보험 사기와 관련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차량들이 왜 할머니 집 주변에 있었는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형사가 도철을 추궁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두 번째, 스마트폰에 담긴 대화. 도철이가 수면제 먹였을 거야. 기름 뿌리고 3분 후에 붙여. 위임장만 받으면 끝이야. 이 차갑고 구체적인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목소리 중 하나는 안 팀장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목소리는 도철과 자주 통화했던 번호의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철 씨, 이 사람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컵 손잡이의 지문. 선영이 늘 동쪽으로 두던 손잡이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거기서 채취한 지문은 미연과 일치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도 미연의 지문이 발견되었죠. 미연 씨, 언제 언니 집에 들어가셨나요? 그냥 청소해 드리려고. 할머니가 없을 때 말입니까? 열쇠는 어떻게 구하셨죠? 네 번째, 선영이 찜질방에서 만난 시설관리 아저씨의 증언. 그날 밤에 정말로 젊은 남자가 와서 비상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가족이라면서요. 근데 수상해서 안 줬거든요. 다섯 번째, 수면제 성분 검사. 선영이 화분에 버린 차에서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선영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였습니다. 그날 밤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내 중 한 명과 스쳤을 때 배지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그의 옷에 걸렸습니다. 사내에게 떠밀려 쓰러질 뻔했던 그 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배지의 작은 홈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과 유류 성분은 안 팀장 일당이 가져온 등유와 동일 성분이었습니다. 이 배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형사가 증거품을 내밀었습니다.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 결과 배지에 묻은 것은 일반 휘발유가 아닌 특수인화성 액체로 판명되었습니다. 방화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물질이었죠. 모든 것이 연결되자 도철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안 팀장이 쉬운 방법이 있다고, 누님만 잠깐 다른 곳에 계시면 된다고. 다른 곳이 어디 말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시설에만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님이 계속 의심하시고 증거까지 모으시니까 안 팀장이 더 확실한 방법을 쓰자고. 미연도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도 누님을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해서 보험금만 받으려고 사람 목숨을 사고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큰 돈을 벌려던 도철과 미연.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누나의 보험금을 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 집과 보험금 모두 자신들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선영은 조용히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망은 있어도 용서는 없다. 30년간 무사고로 버스를 운행했던 그 침착함으로 그녀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사이렌보다 더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은 길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사채업자 안 팀장과 그 일당은 보험 사기 미수, 방화 미수, 살인 미수로 각각 10년에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철과 미연은 공범으로 5년의 실형가을 받았습니다. 재판정에서 도철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뻔한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재판이 끝난 후 선영은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6억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돈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돈은 자신의 목숨값이었고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대가였으니까요. 지호가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할 수야 있겠니? 선영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5년 후 도철이 먼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영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둘이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님, 도철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어깨는 굽어져 있었습니다. 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영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누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잃어서, 보기 싫어. 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어디 갈 데도 없어. 아무도 믿지 않아서. 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누나를 죽이려 한 놈을 누가 믿겠어.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요. 용서?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날 밤에 성공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것 같아? 언니, 그날 밤 나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내 동생이, 내가 그렇게 아껴준 동생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도철이 목을 메었습니다. 누님, 나도 그때 정말.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철아, 미연아.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야. 누님, 대신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나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나에게는 동생이라는 사람이 없어. 누님,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핏줄 아니야? 선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핏줄이 뭐가 중요해? 그 핏줄로 이어진 동생이 내 피를 흘리려고 했는데?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선영이 냉소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죽이려고 해? 그날 이후 도철과 미연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복례 할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 동생 요즘 공사판에서 일한다더라.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더라. 둘이 원룸에서 사는데 참 쪼들리게 산다던데. 할머니, 그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도 이제 혼자잖니. 나이 들어서 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외로워도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모, 도철 아저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던데요. 선영은 차를 우리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래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복례 할머니가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철이 병원에서 너 찾는다더라.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할머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밤마다 선영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도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단둘이 살면서 도철이가 누나, 나 배고파라고 말하던 모습, 자신이 버스 기사가 된 것도 도철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한 달 후 미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언니, 도철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언니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 장례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안 가. 언니, 나한테는 죽은 동생이 없어. 애초에 동생이 없었어. 미연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지호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모, 후회되지 않으세요? 뭐가? 마지막에 한번 보는 것도.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내가 용서했다면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을까?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잊고 편하게 죽게 해주는 게 진짜 형 사랑일까? 하지만 지호야, 어떤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보상금으로 작은 집을 사서 고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지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미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살고 있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언니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선영은 문자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첫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 아직도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너무 피곤해. 그녀는 더 이상 복수도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그날도 첫 차는 다시 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야. 미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30년 무사고의 기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지도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도 않는 것.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선영은 이제 진짜 혼자였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뒤에서 칼을 꽂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첫 차의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